안녕하세요. 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약, 운동치료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발전사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실천적 생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약이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은 2000년도 더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이야기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오래된 지혜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현대 과학의 현미경 아래서 증명되고 또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치료의 역사부터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 그리고 최신 기술과의 만남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하면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요. 고대 의학부터 최첨단 임상시험까지 운동이 어떻게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 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역사 기록부터 시작해서 제레미 모리스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 디오 헬스 같은 대규모 임상시험,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동향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여행부터 떠나보죠. 운동을 치료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나 오래됐다니. 고대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시작은 역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예요.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운동을 처방한 기록을 남긴 최초의 의사로 알려져 있죠. 아, 히포크라테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부터 이미 과하지 않은 적당한 운동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벌써부터요. 네, 이런 생각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도 발견돼요. 수스루타와 카라카라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병이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기원전에 당뇨병이랑 운동 부족의 관계를 알았다고요? 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그때도 구체적인 운동법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럼요. 특히 카라카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선 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와,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유명한 의사 갈레노스가 다양한 질병에 맞는 운동법을 처방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더욱 체계화했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뭐랄까 경영과 철학에 기반한 지혜에 가까웠죠. 그렇죠. 운동하면 좋더라. 딱 이 정도 느낌이었겠네요. 그럼 이런 지혜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운동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다고 증명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요? 바로 그 전환점이 20세기 중반에 찾아옵니다. 1950년대에 영국의 역학자 제레미 모리스 교수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레미 모리스. 네, 이분이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역학이라는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한 거죠.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1950년대에 지금처럼 정교한 기술도 없었을 텐데 모리스 교수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증명해냈나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런던 버스 연구예요. 런던 버스요? 네, 당시 런던의 2층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운전기사는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죠. 그렇죠. 반면에 버스 안내원은 요금을 받으러 1층과 2층을 끊임없이 오르내려야 했고요. 모리스 교수는 바로 이 두 그룹의 건강 기록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아,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이었던 셈이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였던 활동적인 안내원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병률이 앉아서 일한 운전기사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와, 그렇게 차이가 났군요. 네, 이건 우편 배달부랑 앉아서 서류 작업을 하는 공무원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고요. 이 연구들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 활동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사망을 막는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그러니까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이 연구 덕분에 운동은 공식적으로 의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렇게 운동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군요. 그럼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권고되는 공식적인 지침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일주일에 150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초창기 지침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이 내놓은 첫 지침은 오로지 심폐기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심폐기능이요? 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90%에 달하는 거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하라고 권장했죠. 이건 사실상 운동선수나 전문가를 위한 처방에 가까웠어요. 일반인이 따라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겠네요. 운동은 원래 힘든 거야 라는 인식이 그때 생긴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1995년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랑 ACSM이 함께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어떤 거였죠? 대부분의 나라에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라. 그러니까 죽어라 뛰어야만 운동이다라는 생각에서 매일 꾸준히 걷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로 인식이 바뀐 거군요. 정말 큰 변화였겠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권고안 덕분에 고강도 훈련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빠르게 걷는 것 같은 꾸준한 활동의 중요성이 널리 퍼지게 됐어요. 운동의 문턱을 확 낮춘 거죠. 그랬겠네요. 그리고 2007년에 ACSM과 미국 심장협회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침의 토대를 마련해요.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여기에다가 주 2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서 운동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니 운동이 좋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되었네요. 그런데 막상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때 우리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가 나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냥 칼로리만 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몸은 그야말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과 같아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수중에서 보면 근육세포는 ATP라는 에너지 동전을 써서 움직여요. 에너지 동전이요? 네, 근육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이 동전을 쓰는 거죠. 근육 안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아주 미세한 두 가닥의 밧줄이 있는데 이 밧줄들이 서로를 착착 잡아당기면서 근육 전체가 수축하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동전과 밧줄이라니 이해가 쉽네요. 그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심장이나 뼈 같은 큰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심장은 운동을 통해 더 강력한 펌프로 변해요. 한 번 뛸 때마다 뿜어내는 혈액의 양, 즉 일회 박출량이 늘어나죠. 또 운동하는 근육 주변에는 새로운 모세혈관들이 촘촘하게 생겨나서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뼈는 어떤가요? 뼈는 더 흥미로워요. 뼈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기계적인 자극에 반응해서 스스로를 계속 리모델링해요. 스스로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땅을 딛는 충격이 뼈세포를 자극해서 더 튼튼해져야겠다 하고 뼈의 미네랄을 더 촘촘하게 채워놓는 거죠. 이게 바로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이유예요. 와, 우리 몸이 그렇게 똑똑하게 반응하는 거였군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건 이런 변화들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분자 수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운동과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고 느끼겠죠. 네, 그렇죠. 그 신호를 켜주는 비상 스위치가 바로 AMPK라는 효소예요. 이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은 즉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만드는 비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비상 스위치군요. 또 PGC1알파라는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공장장에게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명령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덜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공장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방금 근육이 다른 장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의외네요. 근육은 그냥 힘쓰는 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근 운동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발견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은 단순히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처럼 행동해요. 근육이요? 네, 혈액 속으로 수백 가지의 신호물질을 내뿜는데 이걸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뜻하는 마이오와 움직임을 뜻하는 카인의 합성어죠. 마이오카인.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이 마이오카인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지방 조직에 가서는 지방을 태우라고 명령하고 간에 가서는 혈당 조절을 돕고 심지어 뇌까지 건져가서 인지 기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정말 전신에 영향을 미치네요.
네, 운동의 효과가 단순히 칼로리 소모나 근육 강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전신 지휘자 때문인 겁니다. 근육이 온몸에 메시지를 보내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런 과학적 원리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질환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이제는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훨씬 정교한 처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춤형 운동 처방의 시대가 열렸죠. 예를 들어 심장 질환 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은 심장 기능을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아주 정밀하게 조합하거든요. 골다공증은요?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뼈 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운동을 처방하죠. 연구에 따르면 점프처럼 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1RM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게의 70에서 90%에 달하는 고강도 저항 훈련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활 습관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디오 헬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디오 헬스. 네. 유럽 5개국에서 70세 이상 건강한 노인 2,15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연구예요.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비타민 D, 오메가3 보충제,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각각 따로 주거나 두세 가지를 조합해서 처방하고 그 효과를 지켜봤어요. 70세 이상 2천여 명을 3년 동안이요? 정말 대규모 연구네요. 당연히 세 가지를 다 한 그룹이 가장 건강해졌겠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3년 뒤에 보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은 단독으로든 조합해서든 혈압,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골절률 같은 6가지 주요 건강 지표에서 가짜 약을 먹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3년 동안 비타민 D 챙겨 먹고 오메가3 먹고 운동까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랑 차이가 없었다는 건가요?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그럼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뜻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 하나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미 건강한 노년층에게는요. 아하. 하지만 연구진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드는 탐색적 분석을 해봤더니 흥미로운 실마리가 나왔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운동을 모두 병행한 그룹에서 침습성 암 발생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지만 세 가지가 합쳐지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일 처방보다는 여러 건강 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죠. 하나의 거대한 퍼즐에서 운동은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지만 다른 조각들도 함께 맞춰줘야 완성된다는 의미군요. 식단이나 다른 습관의 영향도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네, 좋은 식단은 운동 효과의 부스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과 오메가3, 식물성 스테롤 같은 보효제는 특히 갱년기 여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반대 경우는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힘들게 한 운동의 효과를 다 깎아먹죠. 대표적인 게 과도한 음주인데요. 체중 1kg당 1.5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운동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 치료의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니 이 분야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역시 웨어러블 기기죠. 이제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트래커는 단순히 걸음수만 세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박수부터 수면까지 다 알려주죠. 맞아요. 심박수, 활동량, 수면 패턴 같은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수집하고 분석하죠. 이걸 통해서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의사가 멀리서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병원 밖에서도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재활 분야에서는 로봇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외골격 로봇 같은 재활 로봇은 인간 치료사가 구현하기 힘든 정밀하고 일관단 강도로 재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와, 아직은 비용이 비싸고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지만 피트4 매드롭이라는 유럽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언젠가는 개인의 상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로봇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듣고 계신 당신이 내 운동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유용한 FITT 원칙이라는 틀이 있어요. 빈도, 프리퀀시, 강도, 인텐시티, 시간, 타임, 종류, 타입, 이 네 가지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FITT. 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FITT 원칙이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빈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장되는 빈도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면 주 5일, 고강도라면 주 3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강도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운동이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대화 테스트예요. 대화 테스트요? 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들다. 그게 바로 중강도예요. 빠른 걷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반면에 숨이 너무 차서 몇 마디 단어만 간신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고강도고요. 조깅이나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죠. 대화 테스트 좋은데요? 시간과 종류는요?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가 권장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은 이걸 꼭 한 번에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눠서 해도 되나요? 네, 바쁘다면 오전에 10분,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류는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그리고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균형 운동을 조화롭게 섞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원칙으로 정리해서 들으니 제 운동 습관을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빈도는 괜찮은데 강도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을 때가 많거든요. 대화 테스트를 당장 내일부터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건강한 성의를 위한 이상적인 주간 교육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표준적인 예시는 이렇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동안 매일 30분씩 노래는 부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걷기 운동과는 별개로 스쿼트, 팔굽혀기, 플랭크 같은 근력 운동을 20분 정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FFIT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 돼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두 가지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만약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말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욕이 앞서서 첫날부터 무리하다 다치면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둘째, 심장 질환이나 심각한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오래된 조언에서 시작해서 우리 근육이 온몸으로 보내는 분자신호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고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런던의 버스 안내원을 관찰하던 아날로그적인 연구가 이제는 대규모 임상시험과 재활로봇으로 발전했다는 게 운동과학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 같습니다. 운동 처방은 이제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되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고강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다양성, 그리고 두 헬트 연구가 보여주었듯 건강한 생활 습관과의 조화라는 점이에요. 네? 운동은 우리 몸이라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한 파트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마이오카인, 즉 운동할 때 근육이 뿜어내는 수백 종류의 신호물질들은 아직 대부분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요. 네, 아직 연구할 게 많죠. 만약 미래에 혈액 검사만으로 당신의 마이오카인 프로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당신의 특정 건강 문제에 딱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 주거나 심지어 특정 마이오카인 성분만 쏙 뽑아 만든 운동 알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질병과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